64번으로 들어갔습니다. 64, 65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죠. 자,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이제 내봤는데요. 64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부동산 시장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조기 상환이라는 건요. 자,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돈을 빌린 대출 이자보다 시장 이자가 낮을 때죠. 시장 이자가 대출 이자보다 낮아지면 차입자 기존 대출 조기 상환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연간 이자율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는요, 기간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4에 나눠서 받는 게 낫죠. 우리가 1억에 12% 1,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 3% 3%씩 더 받게 되면 이자가 더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횟수를 해서 받는 게 낫죠. 그래서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에 4에 나누는 것보다 불리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시장의 이자가 지속 상승하게 되면요, 차입자는 변동금리를 받게 되면 위험하죠. 고정금리 이용하는 것보다 채무은행 위험이 높다, 이게 맞고요. 자, 코픽스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고, 자, 변동은 이자 종류가 짧을수록이죠. 기술이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대출자 차입자 더 증가시킨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6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은 가장 옳은 걸 얘기하래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번은 왜 틀렸냐? 기준과 가산을 합친 건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 되고요. 2번은 고정금리예요.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면 안 바뀌잖아요. 대출 시점이 예상보다 실제가 더 높아진다면 금융기관은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대출 비율은 높아진다는 것은 대부분이 높아지면 거의 싹 커진다가 나오는데, 자, 은행이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높이겠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높아진다. 자, 변동금리는 이자 종류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된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갑니다. 자, 금리 상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이상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 때 차입자는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 상승을 했을 때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맞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자금의 상환 방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원리금, 최저임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겠는데요. 일단 66번은 이제 이론이고, 계산 문제가 67번이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더 강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66번을 맞추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좀 더 도와드릴게요. 66번은 원금 균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원금이 균등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원금이 균등하다. 원금이 균등하면서 이자를 내잖아요. 그럼 첫 해서부터 초기서부터 후기로 간다면, 초기서부터 후기로 간다면 첫 해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금액이 종식되니까 처음에는 전체 원금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자가 높고 점점 이자가 줄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원리금이 초기에는 많고 점점 줄어드니까 체감식이 되겠죠, 전체 금액이.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전체 요 면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초기하고 후기하고. 그럼 초기하고 후기가 똑같기 때문에 원금이 균등한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원리금이 균등하죠.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고요. 이자는 얘나 첫 해에 많은 건 똑같아요. 상환되지 않으니까 점점 이자가 줄고요. 원금은 초기에 적다가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잡으시면 우리가 되겠고요. 세 가지를 다 잡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세 가지 다 그리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자, 여기가 초기고요, 여기가 후기죠. 그러면 자, 원리금과 잔금을 얘기한다면요, 잔금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우리 정상인데, 좀 편법으로 좀 이용합니다. 시험 나가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만약에 130씩 똑같다, 제가 강의하면서 1,000만 원에 10년에 10%를 했었죠. 그러면 최증식을 그세요. 최증식, 점증식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60만 원 내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원금 균등 하나 남았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균등하죠. 그럼 첫 해 낼 금액이 높고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상환 금액이 큰 것은 원금, 원리금, 최증식이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빨리 원금을 회수하는 게 빠르겠죠. 잔액은 반대예요. 자, 이걸 중도상환이라고 했을 때, 중도상환을 할 때 잔금은 반대다. 그럼 최증식 상환 방식이 가장 잔액이 많이 남죠. 많이 남는 건 그만큼 납부할 이자가 많고 총 납부액이 크다는 겁니다. 최증식이 잔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잔금이 적죠. 그럼 내용을 살펴보죠.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리금이고요. 뒤에 원금이 일정한 건 원금 바뀌었죠. 자, 첫 해에 우리가 그 월 불이백 납부 후 만기 전에 중도 상환을 했을 때 미상한 대출 잔액은 점증이 제일 많이 남죠.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정확합니다. 자, 최증식은요,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을 맞아요. 근데 이게 보유 기간이 너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 차입자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대출자 입장에서 빨리 해소하는 게 나아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원금 회수가 느리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점증 상환식 상환 초기에서부터 부의 상환이죠. 자, 초기서부터 우리가 이자를 다 지급 못하기 때문에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7, 68을 제가 앞쪽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67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작년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떴거든요. 그럼 67번은 어떻게 푸냐? 자, 그럼 박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박스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말 상환한다. 자,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5천연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끊으세요. 5천연도라고 한다면 4천연도까지 끊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풀어오셨으니까 2억에다가 20년은 1,000만 원씩 원금이 상환되죠. 원금이 1,000만 원서부터 균등합니다. 그러면 5회째도 원금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자를 구합니다. 자, 5년차 이자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전체가 20년이니까 4년을 빼세요. 남아있는 게 16년이잖아요. 그럼 16년에다가 이걸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도죠? 2억에서 자, 2억에서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씩 16번이니까 1억 6천이 남죠. 자, 그래서 1.6억 곱하기 10%니까 1,6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2,600만 원이 원리금이 된다. 원리금 상환액은 2,6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68번은 이제 요거는 해설을 보셔서 자, 조금 편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68번은 이제 편법으로 약간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죠. 자, 이거는 A씨가 하락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어요. 3회차의 원금과 3회차의 이자를 구하는 거죠. 해설을 또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약간 편법으로 구하는데, 자, 이건요, 오리지널로 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대로 그냥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뭐 잔액을 빼고 막 이러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편법으로 가는데, 자, 밑에 이제 우리가 1, 2, 3회차로 돼 있죠. 1, 2, 3회차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저당상수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원리금이 4억을 대출받았잖아요. 그럼 저당상수가 0.087이란 말이에요. 0.087. 그러면 0.087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3,480만 원씩 균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얘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자를 빼게 되면은 원금이 나오죠. 첫 해 원금서부터 자, 요렇게 곱해지는 그 식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4억에서 6%잖아요. 6, 4, 24, 2,400만 원이 되죠. 그럼 2,4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빼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금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80만 원이 나오죠. 1,080만 원이 나오면 여기다가 식이 1 플러스 R을 곱해요. 그래서 계속 1 플러스 R을 곱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1,08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이라는 거는 R이 이자료잖아요. 이자율이 0.06이죠. 6%니까. 그럼 1.06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1.06. 자, 그러면 1080에서 곱하기 1.06을 쳐보면 자, 1144만 8천 원이 나오죠. 자, 거기다 또 1.1을 곱해요. 1.1을 곱하면 1200 자, 1.06입니다. 1144800 곱하기 1.06을 때려버리면 122348880이 나오죠. 1200 우리가 13만 4,800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끝났어 이제. 그럼 요렇게 빨리 구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이라는 게 3,480이잖아요. 그럼 요거서 이걸 빼게 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빼세요. 어차피 계산했으니까 마이너스 3,480만 원을 빼보세요. 마이너스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2,266만 5,120원이 이자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6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9번은 한국대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위에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건 정답이 69번의 정답은 우리가 당연히 5번이 정답이죠. 들어가겠습니다. 69번의 정답은 왜 5번이냐. 자, 한국대금융공사의 업무는요.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해요. 보험자료론을. 그 다음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를 하고요. 또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MBS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죠. 차입자가 못 갚으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MBS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거죠. 해설해 보시면 주택연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그다음에 주택도시금의 운영관리는 안 해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주택도시금이란 이제 주택을 만들 때 이제 그러한 기금이 모아지는 것들을 얘기하죠. 주택개정과 도시개정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HF라고 하고 실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허그라고 하거든요. 허그의 기금관리를 위탁해서 주택도시금의 운영관리는 국장이 원래 운영관리합니다. 근데 국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위탁하거든요.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번, 71번, 72번 이렇게 연결시킬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70번이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다음에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7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정답을 하셨어야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2차죠. 투자가 들어가면 2차고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나오면 차입자입니다.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이루어진 건 1차죠. 3번이 정답이에요.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에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자, 항상 1차가 금리가 높아야지만 중간에 마진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금리가 낮고 2차가 높아야 되죠. 그럼 4번에는 2차 저당 시장의 수익률이 먼저 나왔죠. 2차는 모조당이 1차보다 낮을 때 저당이 유동화 되겠고요. 자, 차입자와 2차가 저당 상관이 없습니다. 5번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본래의 차입자와는 밀접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어야죠. 자, 그럼 71번은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풀 거예요. 자, 그래서 편법은 제가 강의 시간에 했으니까 자, 편법을 이용해서 좀 갈 겁니다. 들어갈게요. 그다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해본다면, 그 읽다 보면은 원리금 수취권과 그 저당권이라는 게 나오죠. 원리금 수취권은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건 채무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물권 설정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담보물권을 처분하는 채무행위 시 처분하는 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71번은요. 가볼게요. 다음은 저당담보주권에 관한 가장 옳은 것은 발행기간이 원리금 취권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한테 이전했다. 그럼 MBB는 발발발이고 MPTS가 다 투자자들이잖아요. MPTS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발행기간은 원리금 취권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권을 보유했다. 이게 발발이죠. 지가 다 보유하는 건 MBB죠. B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MPTB는 어떻게 돼요? MBB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를 원하죠. 그래서 MBB가 가장 많은 초과담보를 원하겠죠. 자체적으로 자기가 다 위험하니까. 근데 MPTB와 CM은 중간 형태잖아요. 초과담보를 좀 적게 원한다.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편법으로 MPTS와 MBB와 MPTB와 CMO 중에서 콜방어 되는 건 세 글자니까 MBB와 CMO죠. 특히 MBB와 CMO가 우리나라가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CMO는 장기 투자였으면 콜방어 가능하고요. TS는 다 투자자가 지고요. 자, 얘는 발행기간이시고, 자, 요거랑 요거는 원투저발이죠. 원리금치권은 투자자, 조기상환은 투자자지고요. 저당권은 발행기간이신다. 그런데 초과담보라는 거는 MPTS는 초과담보가 없어요. 그죠? MPTS는 다 가지고 있는 주택도당 총액을 다 팔기 때문에 담보로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근데 MBB는 발행기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제일 많이 원하겠죠. 많이 원하고 중간 형태다. 자, 그럼 초과담보에 보가 비호가 들어가잖아요. 비호 안 들어가니까 초과담보 안 원하고, 얘는 2개 들어갔으니까 가장 많이 원하고, 하나씩이니까 작게 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MPTB 경우는 MB보다 적은 규모의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맞고요. B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안전한 거는 MBB가 발행기간이 다 지니까 MBB가 가장 안전하고요. CMO는 트렌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저당채권처럼 존속기간이 다양하며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콜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2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72번입니다. 자,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가장 옳은 거. 자, 1번은 틀었죠. 자, 1번에 보시면은 갑니다. 자, 원리금 자동이체 증권, 우리가 MPTB는 혼합형이잖아요. 원투저발이에요. 그러면 채권 지분 혼합형은 맞는데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지고 있고 원리금 증권에 대한 것만 투자자한테 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이 정답입니다. MPTS는 제가 다 넘겨준다 그랬어요. 모기지 패스스루죠. 다 넘긴다. 그럼 이거는 초과담보를 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발행기간이 자신의 자신을 다 매각해버립니다. 1,000억이면 1,000억을 다 매각해버리죠. 매각한 것만큼 내 MBS에 대한 그 저당 총액에 대한 자산이 넘어갔지만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산을 매각함으로 발행한 만큼 자산이 감소하는데 현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산 크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저당 총액과 내가 1,000억이면 MPTS 발행이 갔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CMO는 자, 주택 대출의 현금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간이 가지면서 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MBS다. 자, 요거는 부채로 발행한다는 거는 MBB죠. 저당 제출의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간에 다 가진다. MBB 발발이잖아요. 여기서 발발이라고 알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건 MBB입니다. 자, 만기가 동일하더라도 MPTS는 투자자가 위험하잖아요. 그럼 조기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빨리 들어오고 콜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버려요. 그럼 수명이 짧죠. 그럼 MPTS의 경우는 MB보다 수명이 짧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CMO는 다양한이 나오면 무조건 CMO죠. 만기 구조를 가지고 1년의 트렌치별로 쪼개서 만기 구조별 위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데, 만기가 장기예요. 1년 만기 이자와 3년 만기, 3년 만기 이자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장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주어진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3번은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다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74, 75를 바꾸시면 PF는 거의 별표가 2개짜리로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76, 77이 중요하죠. 76, 77이 반드시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리츠. 자, 그럼 우리가 풀어오셨으니까 가볼게요. 73번으로 들어가죠. 73번. 73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다음 중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중에서 가장 옳은 거 되겠죠. 근데 ABS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ABS는 자산을 담보로 가는데 MBS는 주택을 담보로 가기 때문에 주택도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MBS는 ABSB의 협의의 개념이다. 리츠는 지분증권이고 ABS, MBS가 담보니까 부채증권. 자, 신디케이트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분금융이니까 지분형 지주투자.
자, 요거는 니츠랑 다른 게 니츠는 주식을 주는데 얘네들한테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우리가 지분형의 직접 투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4번이 정가죠. 니츠는 일반 투자자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자 회사의 사업 능력의 수익을 창출해서 투자자한테 배당하는 지분형 간접 투자다. 자, 이 투자자는 주식을 투자한 거지 부동산 투자한 거 아니죠.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금화하는 걸 좋아하죠. 여기 투자하겠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수익성을 담보로 가요. 근데 얘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가. 그래서 제가 이거 부채금융이었죠.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비소급 금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73번에 4번 이렇게 하시고요. 7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왜 틀린지 보죠. 자, 공급자 금융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의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자, 들어보겠습니다. 1번에 사업자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로 만들어서 분리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인천의 톨게이트, 우리가 인천공항의 톨게이트비를 받는 BTO 방식으로 참여했다면 그거 발생하는 그 톨게이트비 미래 현금을 상환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 시 프로젝트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하죠. 여기까지 맞는데요. 대출 기간은 사업주에 대해서 채권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소구니까. 자, VA금융은 뭐예요? 사업주, 그 포스코라는 인천공항에 뛰어든 사업주, 원사업 시행자의 이 대차대표의 기록이 안 되죠.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VA금융은 대출자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업주, 채무 수용 능력, 돈비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되고요. 자, 위험 부담을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차가 간소해서 신속하게 처리된다? 아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고 이 신속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개발 사업에 대한 그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는, 자, 이 공사비는 대출을 이루어졌어요. 공사비를 먼저고 이 시행사의 사업주의 개발이익은 나중입니다. 이 개발이익을 먹고 날아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개발이익에 우선하여 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PF는 뭐 이 문제 정도만 풀면 거의 뭐 다른 게 이제 어떻습니까? 다 풀리는데,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해요. 그럼 그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자, 프로젝트 금융의 사원자는 사업주의 모든 자산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자, 우리가 인천공항의 톨게이트를 이제 그 BTO 방식으로 참여했다면 거기서 받아들이는 톨게이트비에 대한 것이 수익성이죠. 그래서 그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가기 때문에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간다면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성을 또 기반으로 간다. 사업성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럼 부의금융이라는 게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죠.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돼요. 그럼 당연히 대출기관의 채권에서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4번. 자, 이 독립된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 회사. 자, 이 회사가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인세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건 4번이 정답이죠. 프로젝트 사업이 자금은 차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에스크로, 그죠? 그래서 위탁 계정, 차주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탁회사가 또 에스크로 관리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위탁 계정에서 따로 관리한다. 공정하게 투명한 자금 집행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6번, 77번에 대한 별표를 치셔야죠. 니츠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는 77번을 찍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요번에 4월 달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그럼 76번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자, 가장 옳은 건데요. 대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과 또 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차입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 방법이죠. 현물 출자는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기관리이치 설립자본금. 자, 우리가 533이라고 했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자본금이 5억, 위탁관리와 교육권은 3억이라고 하셔야죠. 10억, 5억, 5억, 3억을 붙이시고요. 자, 우리가
주식을 1인당 주식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구종 리츠는 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주셔야지. 자, 그 투자에서는 1인과 특별관계자 최저자본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행 주식 종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관리 위탁관리거든요. 기업 구종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법인세 면제 혜택은 있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 구종에서는 서류상 회사잖아요. 그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가 면제가 되는데 특히 배당을 90% 이상 초과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구종은 회사에서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를 맞는데 법인세 면제 혜택은 있다라고 주셔야 되죠. 자, 77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77번이 유력한데 한 번도 안 나왔죠. 이게 정답은 2번이고 77번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전문 인력을 둬야 돼. 그런데 그건 부동산과 관련되는 사람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자산의 투자 운영할 때 상권으로 두어야 할 인력에 해당하지 않은 회계사는 전혀 부동산과 상관없죠. 공인회계사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은 없고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산관리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 파트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개발은 한 4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3문제,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77번까지 갔죠. 그럼 우리 78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 78번이 이제 이 개발 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스를 쳐서 나올 수가 있어요. 78번. 자, 그럼 78번을 여기 풀어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8번 들어갑니다. 자, 78번 가게 되면 들어보죠. 자, 기억은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문화재 출도로 인해 위험이나 행정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원부도 개발업자의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한번 우리 문제평가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여건 및 개발 잠재를 분석하는 단계는 예비조사 맞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 특히 임대 목적 개발 사업의 경우는 개발 초기부터 진행해서 사전에 임차인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디귿이 들었죠. 흡수율 분석은 목적은 과거 추세를 단순히 파악하는 데만 있는 거지 목적은 미래의 흡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목적은 미래에 있다.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자, 투자에 대한 거기 보시면 투자 결정에 대한 분석이 아니에요. 결정 분석이 아니라 자,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나왔던 거 감정평가에서 뺏겼는데 자, 이건 인근 지역 분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인근 지역 분석. 그래서 인근 지역 분석이다. 자, 우리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시장과 경제성이 있으면 이건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고 얘가 시장 분석에 대한 구성력이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법률적 위험에 토지용 규제는 공법이고 소유권이 사법이죠. 그래서 사법과 공법이 바뀌었고요. 자, 미음번을 좀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처음 나오는데 비용이라는 건 추가적 비용이거든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프레가 심할수록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 니은, 미음, 디귿, 리을이 틀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7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7번의 정답, 7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과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79번은 쉽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79번은 자,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는 건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이 빌드죠. 빌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동시에 기속했죠. 기속은 트랜스포잖아요. 기부채납. 그 다음에 기속했고 사업 시행자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BTO와 BTL은 BTO는 운영에서 끝나지만 이건 임차가 있어요. BTL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토지 시답 방식은 소유권은 개발업자한테 이전한다는 거 맞아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겠죠. 자, 그럼 정답은 3번만 맞죠. 자,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개발업자가 전반의 그 사업의 전반을 담당해요. 그럼 탁자가 붙으면 제가 수수료 붙는다 그랬죠. 개발사에 발생한 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한테 기속되고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탁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요.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 교환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 자금을 부담해서 건설한 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분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환지와 매수는 되게 쉬워요. 거기에 공공부문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면 매수 방식이고, 자, 택지 개발한 후 우리가 개발된 토지 소유한테 재분배한다는 게 우리가 어때요? 요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79에 3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좀 쉬었다가 80번, 81번으로 갈게요. 자, 80번, 81번 이제 관리 파트죠. 관리와 마케팅을 이제 지나면 우리가 또 감정평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